자, 실무 OT 2교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2교시에서는요, 감정평가사 2차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수험 전략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특히 실무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먼저 여기 2교시에서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린 다음에 구체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3교시 때 실무 종합반 소개와 함께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무 공부 방법은 일반론적인 이야기는 2교시에서 하고 구체적인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는 3교시 때 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자 들어갈게요. 자 먼저 우리가 2차 시험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을 빨리 붙을 수 있을까를 파악하려면 우리 평가사 2차 시험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러한 관련된 통계 자료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시행된 2차 시험인 32회 2차 시험의 통계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자 우리 2차 시험이 어떠한 현황으로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2차 시험 전반에 대한 수험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자 시험 통계를 보니까요. 이것은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험 통계 자료입니다. 자 우리 32회 시험은요. 2차 시험 대상자가 1,900명이었는데 그중에서 1,500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자, 400명 정도는 아예 시험 보러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니까 이 400명은 일단 허수라고 제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합격률을 따질 때에는 자, 전체 대상 응시자 중에서 그중에 몇 명 붙었냐를 따질 게 아니라 자, 허수인 400명을 제외하고 실제로 시험에 응시한 1,500명 중에서 몇 명이 붙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대상 1,900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응시자 숫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응시자 1,530명 중에서 자, 203명이 합격을 해서 자, 비율을 구해보면 약 13%가 합격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13%면요. 약 7명 중에 1명 또는 7.5명 중에 1명 정도가 붙은 겁니다. 자, 그런데 허수가 또 있을 테니까 그냥 7명 중에 1명이라고 합시다. 자, 우리가 2차 시험장에 들어가면 2차 시험장에 시험 보러 간 인원 중에서 7명 중에 1명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7명 중에 6명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죠. 자,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학교를 다닐 때 저는 한 반에 50명일 때를 학교를 다녔지만 그냥 40명이라고 치고 그 이후에 좀 줄었을 테니까 자, 우리가 한 반에 40명이 있다고 한다면 자, 6, 7에 40이니까 이 중에서 그냥 한 6명 정도, 한 5, 6명 정도가 합격을 하고 나머지 34에서 35명은 불합격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랬을 때 만약에 한 클래스가 40명이라면 그럼 내가 그 반에서 5등 정도 안에만 들면 붙을 수 있겠네?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숫자상으로는 그래요. 숫자상으로는 40명짜리 한 클래스가 있다면 그 반 안에서 5등에서 6등 정도 안에만 든다면 2차 시험을 붙을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학창시절 떠올려 보세요. 만약에 본인이 외고나 과고 이러한 특목고 또는 뭐 비평준 명문고교 이런 데를 나오신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학교를 나오신 분이라면 우리 한 반에 40명이 다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솔직히 그렇지 않죠. 40명이나 50명 중에서 진짜 한 10명 정도가 그나마 조금 공부에 관심이 있고 나머지 그러니까 그 반에 한 하위권 한 20, 30명 솔직히 공부에 관심 없잖아요. 그죠? 진짜 대학을 가고 싶어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막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친구들은 보통 반에서 한 10명 정도이지 않습니까? 물론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학급에서 반에서 5등 하는 거하고요. 감정평가사 근데 2차 클래스는요. 이 40명이 어떤 클래스냐면요. 40명이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40명 안에는요. 대학생도 있고요. 직장인도 있고요. 공무원도 있고요. 유감함도 있고요. 은퇴자도 있어요. 자, 출신 성분은 굉장히 다양해. 고등학교 클래스와 다르게 출신 성분이 굉장히 다종다양합니다. 직업도 다양하고 나이 다양하고 지역 다양하고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는 공통적이에요. 뭐죠? 열심히 해요. 자, 대학생인데 공부한다.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열심히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취직을 해야 되니까요. 직장인인데 현 직장에 불만이 있어서 그만두고 평가사가 되고 싶어서 퇴근 후에 공부합니다.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열심히 하겠죠. 왜?
회사 옮기고 싶으니까, 평가사가 되고 싶으니까. 자, 공무원인데 공부합니다. 왜 공부하는 거죠? 공무원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평가사가 되고 싶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미 어려운 회사 입사시험 통과했고, 이미 어려운 공무원 시험 통과했고, 이미 어려운 사회생활 다 거쳐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공부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열심히 해요. 따라서 이 40명이 그냥 40명이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하는 40명이라는 겁니다. 이 열심히 하는 40명 중에서 5등, 6등 안에 들기란 생각보다 매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당연히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더 꾸준하고 일관성이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합격선은 47점이에요. 자, 우리 시험은 세 과목을 시험 보는데 각 과목이 어떠한 과목이라도 40점을 못 넘으면 안 됩니다. 자, 모든 국가고시는 40점이 꽈락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과목의 점수가 좋았다 하더라도 어느 한 과목이라도 40점이 나와버리면 꽈락으로 불합격합니다. 그런데 합격자들의 합격선이 몇 점이라고요? 47점이라고요. 자, 40점에서 고작 약간 7점 정도 높을 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꽈락만 넘기면 합격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 정도로 꽈락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0점 만점에 40점이 꽈락인데 100점 만점에 40점, 절반도 안 되는 그 점수를 맞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원이나 이런 데 가셔서 주말 스터디에서 답안지를 내셨을 때 여러분들 답안지 점수가 뭐 40 몇 점대다 또는 30 몇 점대다 라고 점수를 받아보면 심지어 이게 100점 만점인데 내 점수가 뭐 43점, 38점 막 이래요. 그러면 이 점수는 굉장히 너무 지나치게 팀장이 짜게 준 거예요? 아니면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그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보통은 30점대에서 40점대 정도 맞는 게 일반적이고 답안지를 좀 잘 썼다 하면 이제 50점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성적 상위권이라거나 뭐 모범 답안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뭐 50점에서 60점 사이, 그 사이 점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일단 1차적으로 꽈락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꽈락이 나오지 않는 게 왜 중요한지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전년도 31회랑 비교하면요. 자, 1,400명이 대상인데 응시를 1,100명이 했어요. 합격자는 184명 나왔습니다. 자, 합격률은 16%, 13%니까 합격률 자체는 큰 변화는 없는데 그냥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1,400명 대상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올해는 작년에는 1,900명이었어요. 2021년도에는 1,900명이었고요. 몇 명 증가했죠? 약 500명 증가했어요. 자, 응시자는요 1,100명에서 1,500명대니까 응시자는요 약 400명 증가했습니다. 자, 고작 뭐 180명, 200명 남짓 뽑는 시험에서 1년 동안의 응시자가 400명, 500명 증가했다?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겁니다. 자,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자, 저도 사실 잘 모르고 있었는데 물론 감정평가사 시험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부동산 경기랑 응시자 인원이 같이 가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응시자가 증가합니다. 자, 물론 그러한 요인이 있어요. 최근에 21년도까지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호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인중개사와 평가사 모두 응시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 두 번째 이유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수험생들로부터 연락을 하고 프로필 메일을 받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바로 코로나19 때문이에요. 자, 코로나19가 왜 우리 시험 응시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냐면 재택근무라는 것이 생겼다는 거죠. 재택근무. 자,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학생들도 학교에 가지 않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회사를 나가지 않고 집에서 재택근무 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내가 이 회사 일을 빨리 해버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을 만들어서 자격증 시험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가사뿐만 아니라 모든 자격증에 걸쳐서 대부분의 자격증에 걸쳐서 응시자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최근에 평가사 시험에 대한 응시자가 늘었다. 그 말은 곧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좀 해가 갈수록 조금 더 합격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에 보시면은 뭐 나는 직장인인데 뭐 10개월 만에 뭐 1년 만에 뭐 생동창대 뭐 1년 만에 붙었다.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물론 그 케이스들은 아무리 이럴 때 응시자가 적고 합격하기 쉬울 때 붙은 케이스라고 해도
그래도 굉장히 놀랍도록 짧은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공부량이 있기 때문에 뭐 직장인이 1년 만에 또는 뭐 생동차가 뭐 10개월 만에 1년 만에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고 정말로 큰 행운이 뒤따라줘야 가능한 이야기인데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때 통했던 방법이 지금 꼭 통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한 행운이 꼭 나한테도 온다고 전제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응시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붙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지금 두 번째 이유 말씀드렸죠. 재택근무 때문에 직장인들이 자격증 시험에 뛰어들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만나본 저한테 연락을 해주신 이 직장인 수험생 분들은요. 직장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일반적인 대학생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직장, 대기업 그런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왜 그 직장에 불만이 있으시고 왜 굳이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시고 평가사로 옮기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좋은 직장도 많았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똑똑하실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그럼 성실하신 분들일까요? 성실하지 않은 분들일까요? 성실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지금 대거 유입되고 있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공부의 강도를 늦추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막 초단기 합격 사례를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붙을 수 있는 건가? 물론 그렇게 붙은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왜 한 해에 뭐 200명, 180명 붙다 보니까 초단기 합격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 때에도 있었어요. 19기 때에도 만 1년 만에 붙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는 있는데 그 케이스가 나라고 전제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게 마치 어떤 FM적인 오히려 그게 어떤 정답으로 인식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응시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합격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다. 자, 과목별 채점 결과를 보시죠. 자, 실무 이론 법규가 보니까 1교시, 2교시, 3교시거든요. 근데 아주 재밌는 현상이 보이죠. 자, 32회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같은 현상이 반복됩니다. 자, 1교시 끝나고 2교시 시험장에 약 120명 정도가 집에 갔습니다. 다음에 이론 끝나고 2교시 끝나고 3교시에는요. 약 40명 정도가 집에 갔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1교시 끝나고 집에 간 사람은 120명이야.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20명이 집에 갔습니다. 근데 2교시 끝나고 3교시에는요, 약 40명 정도가 집에 갔네요. 자, 첫 번째 뭘 알 수가 있느냐? 요 집에 간 사람들은 왜 집에 갔을까요? 갑자기 집에서 연락이 와서? 아니죠. 1교시 실무를 망친 거죠. 너무나 망쳤기 때문에 거의 뭐 백지 답안지에 가까운 답안을 냈기 때문에 어차피 꽈락이고 나도 알아. 굳이 채점표가 나오지 않아도 나도 내 스스로 내가 이미 꽈락인 거 알아. 꽈락인 거 아니까 2교시, 3교시 보는 게 의미가 없어 하고 집에 가신 거겠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많겠죠. 자, 그런데 첫 번째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자세예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자세입니다. 자, 설사 내가 1차 시험을 붙자마자 2차 시험에 전혀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2차 시험장을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자, 내가 굳이 이제 실무 이제 왔는데 2교시, 3교시 나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몰라도 나 어차피 하나도 못 써. 그런다고 해도 그날 한 4시간, 5시간 집에 먼저 가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 4시간, 5시간 그날 조금 더 일찍 귀가해서 뭐 얼마나 인생에 큰 즐거움이 있고 인생에 얼마나 큰 보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그 시험 시간 지키면서 아, 그래, 뭐 이런 게 나오는구나 라고 한번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지식이고 실력이지만 뭐 막 이렇게 하면 혹시 이런 내용 아닐까? 한번 써보기도 하고 문제 좀 읽어보기도 하고 그냥 한 4시간, 5시간만 더 계시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차피 합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연도에 2차 시험 볼 거 아닙니까? 어차피 평가사 시험 붙으려고 공부하는 거지 그냥 경험 삼아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날 집에 조금 더 일찍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1차 시험 1교시에서 실무를 조금 망한 것 같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그동안 1년 동안 공부하시고서 보러 온 시험인데 2교시, 3교시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답안지를 써보시면 그 다음 연도라도 붙는데 도움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케이스는 정말 안 좋게 봐요. 이런 케이스는 정말 뭐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분이 나쁘실 거야. 나쁘실 건데 저는 할 말은 하겠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은 2차 시험 보시면 안 될 분들이야. 1교시 보고 나서 나 망친 것 같아. 에이씨.
됐어, 올해는 됐어 하고 집에 가실 거면 그냥 집에 가세요. 다시는 2차 시험장 오지 마세요. 기분 나쁘시겠지만 여러분들 아니어도 2차 시험 너무 붙고 싶어 하고 간절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안 좋은 케이스다. 자, 보니까 응시자 평균 점수가 30, 35, 32라서 사실 실무가 어렵긴 어려운 과목인데 그 어렵다라고 알려진 소문과 공포에 비해서 점수는 그렇게 많이 낮지는 않다. 그냥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최고 점수 요거 의미 없습니다. 요거 의미 없고요. 자, 꽈락자 보시죠. 꽈락자 숫자는 의미 없고 꽈락률을 볼게요. 자, 실무 꽈락률 몇 %입니까? 75%. 우리 분수로는요. 4분의 3이 꽈락이에요. 자, 2차 시험장 갔는데 2차 시험장 간 사람의 4분의 3이 꽈락이고 4분의 1만이 면꽈락을 한 겁니다. 꽈락을 면한 거죠. 자, 그럼 이 4분의 1의 면꽈락자 중에서 합격자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 2차 시험 합격률이 아까 13%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2차 시험 합격률이 13%였는데 실무 꽈락을 통과한 사람이 몇 %예요? 25%야. 실무 꽈락을 통과한 사람이 25%입니다. 그러면은 이 25% 중에서 합격자가 나오는데 뭘 의미하죠? 실무를 꽈락만 넘기면 둘 중에 하나가 합격자예요.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2차 시험 합격의 첫 번째 목표가 뭐예요? 실무 면과락이에요. 실무 면과락. 실무 면과락만 하면 합격의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실무 면과락자 중에서 2명 중에 1명이 붙어요. 둘 중에 하나가 너 아니면 나. 이거는 해볼 만한 확률입니다. 그죠? 10%의 확률, 10명 중에 1명 어려워요. 힘듭니다. 왜? 그 10명이 대부분 다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야. 물론 일부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 그냥 제외해버리고 그러면 10명 중에서 한 2명 뺀다고 치고 8명 중에 1명 여전히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실무만 면과락하면 둘 중에 하나야. 너 아니면 나야. 이건 해볼 만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2차 시험 공부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뭐라고요? 실무 면과락이에요. 40점만 넘기자. 그러면 이제 이론과 법규가 어찌 해서 여러분들을 합격시켜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것이 첫 번째 목표다. 그런데 의외로 자, 실무가 어렵다, 실무가 중요하다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론과 법규도 보니까 실무 못지않게 꽈락률이 높아요. 한 10%, 14%, 얘는 약 17%, 16%, 한 그 정도, 요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버리지로 한 15% 정도밖에 낮지가 않고 얘네들도 60%에 가까운 꽈락률을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우리 수험 두 번째 목표는 뭐예요? 이론과 법규에서 최대한 선방해 줘야 돼요. 자, 제1 목표는 실무 면과락인데 제2 목표는 가능한 as possible as죠. 그래서 자, 가능한 최대한 이론과 법규에서 최대한 점수가 나와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실무 고득점으로 붙겠다는 전략은 물론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좋은데 공부를 이제 시험 입문자의 입장에서 나는 실무를 고득점 할 거야 라는 수험 전략은 행운이 뒤따라 주거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빼어나셔야지만 가능한 거고 일반적인 수험 전략은 보편적인 수험 전략은 일단 실무는 면과락으로 가요. 근데 물론 실무는 면과락 자체가 쉽지 않아. 면과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론과 법규에서 최대한 점수를 보태줘서 그 힘으로 2차 시험을 붙겠다라는 전략을 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과락, 그러니까 꽈락에 걸려서 2차 시험에 불합격하는 것은 실무 면과락으로 일단 회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수 순으로 면과락자 중에서 점수 순으로 붙으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이론과 법규가 최대한 점수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과목별 중요도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렇게 해서 세 과목이 있는데 실무가 꽈락률이 가장 높다. 그리고 이론과 법규도 은근히 꽈락률이 못지않다. 따라서 이론과 법규도 꽤 공부를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최대한 점수를 여기에서 많이 얻어주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다른 수험생에 비해서 실무 과목에서 플러스 알파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 플러스 알파, 조금 더 점수를 많이 맞는 이 플러스 알파는 이론이나 법규에서 보통 이제 법을 공부하시거나 법대를 나오신 분들은 보상법규에 좀 강점이 있으시고 저처럼 상경계를 나오신 분들은 이론 과목에 조금 더 강점이 있을 수 있겠죠. 본인이 공부를 해보시면 알아요. 공부를 해보시면 나는 좀 법규랑 맞는다, 아니면 나는 좀 이론하고 맞는다 하는 게 있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에 조금 더 공부하셔서 플러스 알파 맞으시면 됩니다. 자, 최근 5년간 응시 유형별 합격자 현황이 있는데, 자, 일반 응시자는 동차 수험생을 얘기합니다. 그 해에 1차와 2차를 모두 보는 수험생이니까 당연히 전년도 1차 합격자인 유예생에 비해서 당연히 불리하죠. 그래서 보통 요 두 번째 줄이 첫 번째 줄에 비해서 숫자가 큽니다. 그죠? 지금 우리 가장 최근 데이터에 의한다면 약 1.5배 정도, 1과 1.5 정도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많이 붙은 거예요. 요건 좀 특이한 케이스고, 자, 그 전년도에는요, 1대 거의 3의 비율이죠. 이런 식으로 유예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자, 왜 유예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 시험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과 다르게 1차 과목과 2차 시험 과목 간의 연계성이 없어요. 연계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1차 점수가 높다는 것이 2차 점수를 받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회계사나 세무사의 경우에는 1차에도 회계학이 있고 세법이 있고 2차에도 회계학이 있고 세법이 있어. 그래서 1차에서 회계학과 세법을 잘 맞은 사람은 2차에서도 회계학과 세법을 잘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회계사나 세무서 쪽에서는 동차 합격자가 꽤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과목 간의 연계성이 없어서 동차 수험생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저는 동차 수험생으로 붙은 케이스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붙었을 때가 19기거든요. 저는 19회 때인데 그때는 제가 알기로 동차 합격생이 뭐 10%인가 15%인가 굉장히 적은 해였어. 그런데도 운이 좋게 붙기는 붙었습니다. 저는 불리하게도 동차 수험생이었어. 자, 우리 여기 마지막 줄 경력 1차 면제자는요, 관련 기간에 5년 이상 근무를 해서 1차 시험을 면제 받으신 분들입니다. 보통 한 10명 남짓 정도 붙는데 요 해는 좀 유난히 적었는데 요 데이터는 중요한 데이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2차만 공부하시면 되기는 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시면서 공부를 합니다. 한국감정원에 근무하시거나 한국 이제 부동산원이죠. 한국부동산원 또는 일반 감정평가 법인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많아요. 보통은 한국부동산원 직원 아니면 감정평가 법인 직원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은 사실 1차를 면제받는 어드밴티지는 있지만 대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기 때문에 공부 시간 확보는 쉽지 않은 불리함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중요한 데이터가 아니니까 일단 요거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격자 연령별 현황을 보시면요. 아무래도 20대가 제일 많습니다. 20대가 61%. 왜냐하면 20대가 일단 머리도 싱싱하잖아요. 아직은 공부를 해오던 머리고 술도 좀 덜 마셨고 또 보통 대학생들이 전업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20대 합격자 비율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대가 됩니다. 당연히 40대, 50대 갈수록 점차 줄어듭니다만 40대나 50대에 붙으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젊으셨을 때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하시고 본인이 더 의욕이 있으셔서 더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본인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합격 이후에는 이 어린 친구들하고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법인에서도 따로 이제 리스트를 이렇게 조사를 하고 스카우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약간 좀 채용이라는 개념보다는 스카우트라는 개념이 좀 더 적합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은행에서 한 15년, 20년 근무했다. 또는 증권, 부동산, 파이낸스 관련 그런 쪽에서 내가 10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제 평가사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각 법인에서 영입 전쟁이 벌어집니다. 서로 각 법인들이 더 좋은 조건 제시하면서 서로 영입하려고 영입 경쟁을 벌여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우리 일반적인 수험생들은 보통은 이 그룹이니까 이 그룹 내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붙으신 다음에 열심히 일을 하셔서 차근차근 올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합격자 성별 현황 보시면요. 남자가 여자보다 약 2대 1인데 결국 합격자는 남성이 더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경험에 의하면 자, 남성 합격자가 많은 이유는요.
응시자 자체가 남성이 많아요. 절대적으로 응시자 자체가 남성이 더 많기 때문에 합격자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단, 남성 전체 수험생 수 중에서 남성 합격자율, 비율하고 여성 수험생 전체 집단 중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을 따지면 저는 이쪽이 상당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어떤 공식적인 통계치가 나온 건 아닌데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해보면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 비해서 공부를 하면 붙을 확률이 높아요. 자, 왜 그런지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렇다라고 제가 느끼는지, 주관적으로 왜 느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가서. 자, 기타 현황 나와 있는데 뭐 최고령, 최고 득점 나와 있는데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세요. 자, 우리 그래서 뭘 알 수가 있냐면 통계 자료를 보니까 자, 응시자가 증가하고 있다. 근데 그 증가한 응시자가 고급 인력들이 많다. 굉장히 인텔리하고 어떤 되게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적극적이고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시험에 합격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빨리 붙는 게 좋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우리 과거에 응시자가 적었을 때 뭐 단기 합격했다. 물론 그분한테 축하할 일이지만 그러한 초단기 합격법이 반드시 통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졌다. 그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채점 결과 보니까 역시 실무가 꽈락률이 굉장히 높다. 실무는 면과락 자체가 목표가 되어야 하고 실무에서 면과락 한 다음에 이론과 법규에서 보통은 둘 중에 한 과목에 자신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론에 자신이 있었고 보통 이제 법규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제 법규에 강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법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둘 다 100점이니까 본인이 좋아하시는 과목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노리시면 돼요. 그럼 그 플러스 알파로 총점을 높이셔서 합격하시면 되는 전략을 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이제 토대로 해서 2차 시험 공부의 전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은요, 넘사벽 또는 난공불락의 시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시험에 입문하시면 너무너무 막 지금 제가 이 앞서서 한 얘기만 들어도 막 고급 인력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막 대기업 직장인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맞아요. 맞기는 맞고 또 그렇게 또 아주 쉽지도 않아. 막 공인중개사 같이 이게 뭐 몇 달 만에 딸 수 있는 그러한 좀 진입장벽이 낮은 자격증도 아닙니다. 당연히 어렵고 충분히 한 2, 3년 정도 공부를 해줘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야 붙을 수 있는 시험인 건 맞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상대적으로는 넘사벽이라거나 난공불락이라고 불리울 시험은 아니에요. 자, 이러한 시험들은요. 어떤 시험들이냐면요. 머리 자체가 좋아야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이런 종류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은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고 and 플러스 그 수험자 개인의 머리 자체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학업적으로, 학습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두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 그런 시험이죠? 바로 사법고시라든가 행정고시, 외무고시, 뭐 국회 입법고시 뭐 그런 시험들은 정말로 공부량도 방대하고 정말 공부량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고 and 두 번째 그 시험을 보는 경쟁자들, 응시 인원들이 하나같이들 다 똑똑하고 우수하고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막 경쟁하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지금은 사법고시가 없지만 옛날에 사시가 있었을 때는 서울대 법대 또는 서울대 인문대, 고려대 법대, 연세대 법대 또 막 각 학교에 뭐 성균관 법대, 한양대 법대 우리 보통 어느 학교에서 가장 문과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과가 법대잖아요. 그럼 그 가장 똑똑한 법대 애들이 근데 걔네들도 막 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막 되네 못 되네 하는 그러한 집단의 시험 엄청난 난이도고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험은 내가 하고 싶다, 나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거기는 머리도 정말 좋아야 돼. 근데 감정평가사 시험은 그 정도의 머리까지 요구하진 않아요. 열심히 하시면 웬만하면 붙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차원적이거나 아주 복잡한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방금 감정평가사 실무가 엄청 어렵다면서요. 여러분 근데 실무예요. 실무에 나오는 그 수학적인 지식은요. 사칙 연산밖에 안 나와요. 물론 회계분석이라고 해서 뭐가 조금 더 나오긴 하는데 그건 사실 계산기가 해줍니다. 우리가 원리 알고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되는 거라서 뭐 그렇게 수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지도 않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감정평가사 시험은 머리보다는
노력으로도 붙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머리가 좋으면 더 유리하고 좋고 빨리 붙겠죠. 근데 자, 자신의 머리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노력으로서 커버할 수가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으로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충분히 일반인이라도 열심히 하시면 붙으실 수 있는 시험이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라.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리고 우리 시험은 반드시 실력대로 붙는 시험은 아니에요. 물론 일반적으로 실력이 높은 사람이 먼저 붙고 또 붙을 확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우리가 평상시에 학원 스터디에서 더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붙고 또는 그 사람이 꼭 먼저 붙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그 대전제로서 학원 스터디 점수 내지 등수가 실제 그 사람의 실력이나 점수를 잘 반영한다는 전제가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전제를 깐다면 어쨌거나 실력이 있는 사람이 학원 스터디 점수도 잘 나온다면 그러한 전제를 한다면 실력이 있는 사람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먼저 붙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같이 공부했던 수험생 동료들이 있었고 또 저보다 먼저 시작했고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이었는데도 저보다 늦게 붙은 케이스도 있고 아예 못 붙은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잘하고 저보다 훨씬 더 먼저 시작했고 그러니까 둘 다 먼저 시작했고 더 잘하고 제가 그걸 인정하고 정말로 너무너무 잘하고 하지만 결국 못 붙은 사람들이 있고 또는 저보다 늦게 붙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사람들의 실력을 추월해서 아니에요. 실력은 여전히 그 사람들이 전 저보다 위라고 봤었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운도 필요한 거예요. 왜 운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 우리 시험은 왜 운이 좀 중요하냐면 우리 시험은 정식 학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 보는 이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정식 학문이 아니다. 물론 우리 2차 세 과목 중에서 실무가 있고 이론이 있고 법규가 있는데 법규는 그래도 법학이니까 법규는 학문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규는 공부량과 점수가 거의 비례합니다. 그래서 법규는 일반적으로 연차와 수험생 연차와 점수가 거의 비례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법규는 공부를 오래 할수록 공부를 많이 할수록 학습 연차가 쌓일수록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법규는 보통 뭐 4년차 이런 다년차 수험생들이 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실무라든가 이론은요 제대로 된 학문이 아니에요. 자, 이론은요 부동산학의 한 강론 분야이긴 한데 실무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정식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론은 이제 부동산 학의 일부 이론을 갖고 오기도 했고 실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학문의 응용 학문이긴 한데 감정평가 이론 자체가 독립된 학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실무는 말 그대로 실무예요. 실제로 하는 업무의 줄임말이죠. 감정평가사들이 경험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물건들이 있었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그러한 경험들을 모아서 이 집대성 한 것이 바로 실무예요. 경험들 플러스 이제 학문적인 이론을 좀 베이스 붙인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실무라서 탄탄한 학문적인 토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문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기출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의 정답이 뭐다라고 명백하게 말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거나 정답이 모호한 경우도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2차 시험 과목이 3과목밖에 없기 때문에 운이 많이 좌우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어떤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이 많은 문제를 풀게 하고 많은 과목을 시험 보게 하면 확률적으로 실력이 높은 사람이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험의 범위가 적거나 또는 시험 문제의 숫자가 적은 경우에는 한두 문제, 심지어 한 문제만 운이 나빠서 실수하거나 잘못 보거나 잘못 풀었을 때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수능시험 보시면요. 수능시험은 뭐 240개 문제인가? 굉장히 200개가 넘는 문제를 풀게 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최상위권에서는 한 문제가 굉장히 치명적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200개, 뭐 240개의 문제를 시험 보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문제 틀린다, 맞춘다가 그 정도 하고 지금 우리는 3과목인데 한 과목당 4개의 문제씩 나온다고 하면 전체가 12문제예요. 전체 12문제 정도에서 한 문제를 틀렸다 하는 이거하고 양자를 비교하면 뭐가 더 데미지 있을까요?
얘가 훨씬 더 데미지가 큰 거예요. 240문제 중에서 한 개 틀린 거하고 12문제 중에서 한 개 틀린 거하고 데미지가 어떻겠어요? 데미지가 너무나 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람이 운이 나빠 그럴 수 있잖아요. 뭔가 순간 눈에 뭐가 씌어서 뭐를 못 봤거나 아니면 뭐를 잘못 봤거나 또는 풀다가 실수했거나 정말 막말로 진짜 이건 좀 심한 얘기긴 한데 막말로 우리 공학용 계산기를 치잖아요. 우리 계산기 이만해요. 버튼이 막 이렇게 엄청 많아. 버튼이 뭐 20, 30개 이상 있거든요. 그럼 내가 바쁘니까 막 쳐. 내가 쓴 답안지를 막 계산합니다. 근데 공 하나, 요 공 하나 원래는 뭐 1,300만 원인데 내가 이거를 계산기를 칠 때 공 하나를 적게 쳤어. 요렇게 0 하나 차이죠. 근데 0 하나, 이 버튼 하나, 이 잘못 눌려갖고, 이 버튼, 이게 0자인데, 가운데를 꼭 눌러야 되는데, 이 옆을 어떻게 살짝 빗대나갖고, 나는 눌러진 줄 알았는데, 안 눌러졌어. 그래갖고, 0이 하나 안 들어갔어. 그러면 숫자 값이 10배가 작아지겠죠? 그래갖고, 그 이하 계산이 와장창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겁주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꼬박꼬박 누르세요. 아시겠죠? 물론 발생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이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실수가 너무나 치명적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그마한 실수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통용되는 겁니다. 운이 70%고 실력이 30%다라는 말이 있는데 뭐 이게 이제 맞냐 틀리냐 진실여하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 시험은 반드시 실력대로만 붙지는 않는데 왜 그런 거 하니? 시험 범위와 시험 과목이 적어서 그래요. 2차 과목이 고작 3과목뿐이고 이 3과목 내에서 한 과목당 보통 4문제씩 출제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2문제를 시험 보는데 이 12문제가 보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적다 보니까 한 문제만 실수해도 너무 치명적이다. 또 그럼 두 번째, 이 물어보는 이 12문제에 담겨있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법규 4문제는 빼고 실무, 이론 요거 8문제 요거 8문제가 정식 학문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다. 또는 답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순발력이 있는 사람이 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세한 스토리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감정평가사 시험은 마라톤 경기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사람마다 합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개인차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전업수험생이라고 전제했었을 때 자, 전업수험생의 경우에는 내가 학교 안 다니고 직장 안 다니고 이 공부만 하는데 2년 정도 공부해서 붙었다라고 한다면 꽤 괜찮게 빨리 붙으신 케이스입니다. 선생님 막 유튜브에 보니까 막 1년도 있고 막 10개월도 있던데요. 그런 분들도 있기는 있다고 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전업수험생이 2년 정도 공부해서 붙으면 괜찮게 붙으신 겁니다. 절대로 공부 오래 하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또 만약에 내가 뭐 직장인이다 또는 육아를 한다라고 한다면 자, 그런 경우에는 3년 안에 붙으시면 사실 빨리 붙으신 거예요. 자, 그렇고요. 또는 그 외에 조금 더 기간을 잡으면 4년 내에만 붙어도 대단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직장 다니시면서 또는 육아하시면서 4년 내에만 붙으셔도 열심히 하신 거고 빨리 붙으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수험 기간 잡으시면 돼요. 따라서 아무리 내가 짧게 잡아도 전업수험생으로 2년 정도는 좋게 잡아야 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경기라는 거예요. 2년의 전업수험생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또는 직장 다니면서 또는 육아하면서 3, 4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 아닙니다. 따라서 마라톤 경기이기 때문에 어느 날 공부를 확 열심히 했다가 언제는 또 놀고 이렇게 들쑥날쑥 공부한 것보다는 여러분 보세요. 마라톤 선수들이 42km 코스를 뛸 때 일정한 페이스로 뛸까요? 아니면 막 뛰다가 걸어가다가 막 뛰다가 걸어가다가 그럴까요? 전자겠죠? 일정한 페이스로 꾸준히 뛰겠죠? 그래서 감정평가사 시험은 수년에 걸치는 마라톤 경기이기 때문에 일정한 페이스로 꾸준히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자, 직장인들이 워낙 많으셔서 요새 저한테 이제 메일 보내시고 공부 시작하시는 직장인이 워낙 많으셔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직장인의 경우에 퇴사 후에 이 시험 공부에 전념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학원에 가서 상담하신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아마 이런 멘트가 잘 나올 거예요. 1차까지는 괜찮은데 1차에 합격하신 다음에 그럼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있는 2차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때에는 다음 연도 2차 시험을 보려면 그때에는 아무래도 퇴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또는 그래야지만 합격 확률이 올라간다. 라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학원에서는. 그런데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야. 왜 그럴까요? 자, 1차 시험까지는 직장 다니면 할 수 있냐? 네, 할 수 있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1차 시험 이후에 그 다음 연도 2차 시험을 보기 위해서 뭐 1년 2개월, 1년 3개월 뒤에 있는 2차 시험을 보기 위해서 퇴사를 하고서 전업으로 공부하면 당연히 직장 다니면서 공부할 때보다 공부에 더 전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시간이 더 나겠죠. 그런데 저는 그걸 권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리스크가 커요. 너무나 리스크가 큽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미 가정을 꾸리신 경우도 많아요. 근데 가정을 꾸리신 경우에 그런 뭐 이제 그런 부부 중에 누구가 나 이제 1차 붙었으니까 2차 시험은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서 나 퇴사하고 공부할 거야. 학원에서 그래야 된대. 2차 시험은 어렵기 때문에 2차 시험은 어렵고 양도 많고 학원에 와서 오프라인으로 강의도 들으면 좋고 해서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는 이게 안 돼. 그래서 내가 빡 공부해서 1년 뒤에 붙고 나서 내가 이제 평가사로서 돈을 다시 벌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다음 연도에 붙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 시험 경쟁률이 13%, 16% 그렇기 때문에 6명 중에 1명 정도가 붙다 보니까 반드시 내가 내년에 붙는다고 너무 장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위험해지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결혼 생활이나 가정까지도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퇴사 후 공부는 권장하지 않아요. 너무 위험하다고 말립니다. 정말로 의지가 있으시면 그냥 직장 다니시면서 공부 최대한 하시고 그랬는데도 만약에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다음에 1년 더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회사를 그만둔다는 게 왜냐하면 회사라는 게 저 그만둘게요 하고 공부하다가 안 됐어. 안 되니까 죄송해요. 시험 안 됐네요. 저 다시 다닐게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 회사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공무원 시험 합격했어도 한 번 그만둬 버리면 다시 임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두시는 건 정말 신중하셔야 돼요. 2차 시험까지 붙고 나서 그만두셔도 무방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평가사로서 직업을 바꾸실 생각이시라면 2차 시험 붙을 때까지는 웬만하면 회사를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나 위험한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5번, 세 과목 모두 골고루 공부해야 된다. 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2차 시험이 고작 세 과목밖에 없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비유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과학 실험에 가면 알콜 램프란 걸 켜는데 이렇게 이제 알콜 램프가 이렇게 있죠. 여기 이제 불이 이게 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위에 비커를 끓일 때 이렇게 생긴 산발이라는 것을 이제 세우고 요 산발이 위에다가 비커를 이렇게 이제 올린 다음에 물을 이제 이렇게 끓인단 말이에요. 이 산발이는요, 다리가 3개예요. 산발이는 다리가 3개입니다. 3개인데 이 산발이 중에 다리를 한 개만 치워도 요 다리를 이렇게 한 개만 치워도 산발이가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무조건 넘어져요. 산발이는 셋 중에 다리 하나만 치우면 무조건 넘어집니다. 다리가 3개면요. 무조건 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산발이 우리 2차 시험은 3과목이야. 이 3과목을 과학 실험실에 산발이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리 하나만 치워버리면 반드시 넘어지고 뜨거운 물이 쏟아지게 되겠죠.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2차 시험이 3과목인데 3과목이 전부 다 몇 점씩이에요? 100점씩이야. 셋 다 모두 100점씩입니다. 뭐 어떤 과목은 100점, 어떤 과목은 50점 그런 거 아니에요. 셋 다 똑같이 100점입니다. 그 어렵다라고 하는 실무도 100점이고 세 과목 중에서 가장 공부를 덜 한다고 하는 이론도 똑같이 100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세 과목 중에 어느 한 과목만 망쳐도 붙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고작 세 과목 뿐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과목도 망치시면 안 돼요. 세 과목 다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요.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생기고 내가 싫어하는 과목이 생깁니다. 만약에 얘가 B라는 과목이고 얘가 C라는 과목인데 A는 실무라고 할게요. 어떤 사람은 B를 좋아해요. 이 사람은 B를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C를 싫어한대.
아, 나는 C가 너무 재미없어 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하루 공부 시간 중에서 B에 쓰는 시간이 많을까요? C에 쓰는 시간이 많을까요? 이론적으로는요, 내가 약한 과목이 C이기 때문에 나는 C에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게 맞아요. 이렇게 공부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가진 인간은요, 좋아하는 과목은 자꾸 손이 가게 되고 싫어하는 과목은 자꾸 손이 가지 않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밥 먹을 때 밥상에 좋아하는 반찬은 자꾸 손이 가는데 좋아하지 않는 반찬은 손이 잘 가지 않는 거랑 유사한 원리예요. 그래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냐면 좋아하는 과목, 그래서 잘하는 과목인 B는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이미 잘하는데 공부를 더 많이 하고 C는 못하는데 하기 싫으니까 못해. 하기 싫으니까 잘 안 하고 잘 못해. 또는 못하니까 또 하기 싫어. 그러니까 C는 꼴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으니까 아유 C 꼴 보기 싫어. 이러면서 C 그냥 조금 해버려요. 이제 이러고 2차 시험 보러 가.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C 과목 꽈락. 이러면 이제 못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떨어지고 돌아와서 이제 같이 공부한 동생들이 나와서 술 마십니다. 형은 왜 실력이 이렇게 뛰어나는데 왜 합격을 못하는 걸까요? 우리 시험은 정말 엉망이네요. 막 욕을 해. 근데 왜 못 붙는 거예요? 고작 과목이 3과목이잖아요. 고작 과목이 3과목이다. 그 말은 3과목 다 골고루 괜찮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산발이의 원리에 의해서. 3과목 중에 한 과목만 못하거나 한 과목만 버려도 거의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다고요? 사람은 자꾸 좋아하는 과목에 자꾸 더 손이 가고 싫어하는 과목에 자꾸만 손이 안 가게 돼요. 그러니까 못하는 과목 또는 안 좋아하는 과목은 자꾸 안 좋은 채로 실력이 낮은 채로 계속 간다니까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자, 역으로 싫어하는 과목에 내가 약한 과목에 시간을 더 늘려야 됩니다. 시간 투자를 더 늘려야 돼요. 잘하는 과목은 시간 투자를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3과목이 다 골고루 엇비슷하게 점수가 나와주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떤 과목 엄청 잘해, 어떤 과목 엄청 못해. 이것보다는 엄청 잘하는 과목도 없지만 엄청 못하는 과목도 없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더 안정적이고 더 합격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공부하실 때 나는 이 과목의 고수가 되겠어? 그런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들은 이 3과목 중에 어떠한 과목에서도 고수가 될 필요도 없고 고수가 되려고 하지도 마세요. 아시겠죠? 대신 뭐가 돼야 돼요?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돼. 3과목 다 골고루 괜찮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실무, 법규, 난 이 과목의 스페셜리스트야. 스페셜리스트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3과목 다 골고루 잘하는, 3과목 다 골고루 괜찮게 하는 제너럴리스트가 되라 이 얘기입니다. 포인트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과목이 고작 3과목이기 때문에 어느 과목도 버릴 수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시하시는 이론 과목도 꽈락률이 60%에 이를 정도로 이론도 은근히 만만치 않다. 따라서 셋 다 골고루 괜찮게 잘 해야 된다라는 것 이야기입니다. 자, 6번째, 열정과 과욕을 구분해야 된다. 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열정이에요. 저는 이 열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막 가슴속에 피가 막 끓어오릅니다. 또 누가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저도 같이 막 동기부여가 돼요.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험생들은 사실 가슴속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또 합격한 이후에도 평가사가 돼서 평가사로서 근무를 하더라도 가슴속에 열정을 품고 그 열정적으로 일을 하면 당연히 성공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고 필요한 덕목이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뭐든지 지나치면 안 좋아요. 자, 열정이 지나치면 무엇으로 변질을 합니까? 바로 과욕으로 변질을 되게 됩니다. 열정이 지나치면 열정이 그 넘쳐나는 부분이 과욕이 되는데 과욕이 왜 안 좋냐면 과욕은 근심을 낳습니다. 너무나 욕심이 많아. 아,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고 막 하고 싶고 열정이 막 너무 지나치면 과욕이 되고 결국 과욕이 근심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 근심이 생기면 왜 안 좋냐면 첫 번째로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첫 번째로 스트레스가 증가해요. 내가 하고 싶은 내 과욕은 이만큼이야. 이만큼 하고 싶어. 근데 실제로 내가 해 나가는 나의 능력 또는 나한테 주어진 시간 이런 것들로서 내가 실제로 해내고 있는 양은 요거밖에 안 돼. 그래 버리면 요 부분 미충족되는 나의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요 부분이 뭘 일으켜요?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이해하시겠죠? 좌절감을 일으킨다고. 아우, 이만큼 해야 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계속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생긴다 이 얘기예요. 좋지 않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시험 공부의 범위를 넓히게 돼요. 범위를 자꾸 넓히게 됩니다. 자, 학원 강사가 분명히 얘기를 해요. 학원 강사가 자, 요만큼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요거 중요하지 않아요. 요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라고 범위를 정해줬어.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이러한 범위가 없는 건 아니야.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범위를 넓힌다는 건 비효율적이니까 출제 확률이 희박하니까 요건 그냥 제외해버리고 여러분들 요건 그냥 보지 마시고요. 요거 위주로 보시고 요거는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했어. 근데 이 사람 어때요? 나는 막 싹 그냥 다 막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나는 막 다 알고 싶은데 혹시 이게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라는 근심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선생님 만약에 여기서 시험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강사가 할 말이 없지 뭐. 왜 분명히 여기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근데 혹시 나오면 어떻게 해요? 혹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솔직히 여러분 확률적으로 5% 이하면 출제 확률이 5% 이하면 버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합리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확률이 3%입니다 라고 했는데 근데 3%도 0%는 아니잖아요.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라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본인은 해. 이게 문제라니까? 범위를 넓히면 안 돼요. 학원 강사가 여러분들 그냥 여기를 충실히 공부하시고 여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는 그냥 버리세요. 여기는 안 나올 거예요. 여기는 나올 확률이 극히 적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나는 굳이 여기까지 하겠대. 라고 해버리면 시험 범위가 넓어집니다. 넓어지는데 근데 또 이럴 수 있지. 선생님 근데 뭐 본인이 열정이 넘쳐나서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다는데 그게 뭐 꼭 문제가 돼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어차피 어떤 사람한테 주어진 시간은 다 유한하고 정해져 있어요. 그죠? 누구나 하루는 다 24시간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의 능력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빛을 쏠 때 똑같은 빛을 쏠 때 그 빛을 요 범위에 집중하는 거랑 요 범위에 집중하는 거랑 요 같은 면적에 대해서 빛의 밝기라든가 밀도가 어떻겠어요? 당연히 얘가 더 밝아요. 얘가 더 어둡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같은 양의 빛이 모아지거나 퍼지고 이걸 두 가지를 비교하면 빛이 모아지는 게 더 밝게 빛이 모아진다고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소린가 하니 이렇게 시험 범위를 넓혀버리면 정작 강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여기가 약해진다고요. 정작 여기가 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를 강사 말대로 충실히 하고 요것도 하고 이것까지도 한 거면 그 사람은 천재죠. 그 사람 머리가 좋으신 분이야.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까지 범위를 넓혀버리면 자신의 에너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에너지를 요 부분에 모았을 때보다 요렇게 범위를 넓혔을 때 집중도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 말은 곧 정작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만 공부한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서 약하다는 거예요. 정작 여기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작 기본이 소홀한 거야. 뭐 막 이상한 잡다한 것만 알고 있어. 남들이 잘 모르는 막 잡다한 것만 알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약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욕을 부리지 말아라. 절대로 시험 범위를 넓히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틀리면 됩니다. 단순해요, 여러분. 틀리면 되는 겁니다. 왜 틀리면 되는 거죠? 실화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 실화인데 그 전에 일단 왜 틀려도 되는지 이게 왜 괜찮은지를 말씀드릴게요. 시험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 상대평가라는 건 뭐죠? 남들과 나의 상대적인 수준에 따라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뽑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자, 우리 수험가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여기는 공부하지 않았다. 여기는 공부하지 않았고 여기밖에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해볼게요. 여기밖에 공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험이 여기서 나왔다. 라고 했었을 때
다른 수험생들은 다 알고 있는데, 여기를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몰라. 그럼 떨어집니다. 그럼 그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애초에 어떤 범위라고 했죠? 여기는 불이타. 우리 이런 것을 불의타라고 하는데 예상하지 못하게 얻어맞은 걸 얘기합니다. 자, 이 불이타 시험 범위는 우리 수험가에서 대비가 됐다 안 됐다? 대비가 안 됐다. 그럼 일반적인 수험생들은 이 범위에 대해서 공부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따라서 나왔을 때 틀리는데 나만 틀린다 아니면 다 틀린다? 다 틀린다. 다 같이 틀리기 때문에 문제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예요. 상대평가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과거에 자, 토지가 사유화된 나라에 죄송해요. 국유화. 토지가 사유화가 아니고 국유화.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죠.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북한 이런 공산주의 국가.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는 나라에 장기 사용권인가? 거기는 토지의 소유권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장기 사용권을 매매한대. 자, 요거의 가치 평가 방법을 쓰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 여러분,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감정평가사 시험에 공산주의 국가의 장기 사용권 평가 문제가 나왔어. 그럼 이거는 일반적인 수험생이 대비가 되어 있겠어요? 안 되어 있겠어요? 안 되어 있는 논점입니다. 나왔어. 모르겠어. 그래서 틀렸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많은 수험생분들은 불이타에서 출제가 될까 봐 벌벌 떠세요. 벌벌 떠는데 떨 필요가 없어. 왜? 이 문제를 왜 우리가 불이타라고 부르는 거죠? 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수험가에서 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타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불이타는 나왔을 때는 대부분 다 틀려요. 근데 문제가 없어. 아시겠죠? 근데 혹시 몇 명은 이거를 알 수도 있잖아요. 요걸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정말 그 극소수의 몇 명은 운이 좋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자, 정리하면 우리 2차 시험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불이타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불이타는 다른 수험생도 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틀리면 된다. 다 같이 틀리면 역시 내가 붙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저의 실제 실화 말씀드릴게요. 실화. 이거는 제가 합격하던 해의 실화입니다. 정말 뻥치는 게 아니에요. 자, 19회 때 제가 붙었다고 했죠. 19회 때 제가 알기로 3번 문제인가? 그러니까 3번일 수 있고 4번, 저는 아마 3번으로 기억을 합니다. 3번 문제가 인목의 평가 문제였어요. 인목. 그러니까 나무죠, 나무. 나무의 평가 문제가 나왔단 말입니다. 저 이거 풀었을까요? 못 풀었을까요? 여러분, 인목 평가 문제가 불이타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거의 불이타 성격이라고 봐요. 누가 여러분 학원 스터디 몇 년치를 한번 찾아보세요. 인목평가 문제가 나왔나 안 나왔나. 저는 아마 안 나왔다고 봅니다. 냈으면 저는 그 팀장이 사이코라고 봅니다. 있으면 한번 제보해 주세요. 저는 그 사람을 사이코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팀장이 학원 스터디 문제에서 인목평가 문제를 냅니까? 물론 인목평가 문제가 과거 우리 기출시험에 몇 번 나온 적은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험생들한테 인목평가를 가르치거나 인목평가를 준비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확률적으로 너무 낮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강사는 그런 거예요. 절대 안 나온다가 아니라 혹시 나올 수도 있지. 하지만 그런 것까지 대비시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시험 범위를 줄여주는 게 강사 역할이에요. 시험 범위를 넓혀주는 게 강사 역할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어쨌거나 각설하고요. 3번에 인목평가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 19회 때 붙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3번 문제를 풀었을까요? 아니면 못 풀었을까요? 정답은요. 아예 손도 안 댔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지금도 어떤 문제인지를 몰라요. 저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 3번 이 인목 문제가 뭐 어떤 내용이 써져 있는지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험장에서 19회 때 수험생 윤철신으로서 시험지 받았습니다. 넘겨보다 보니까 3번 문제에 인목평가 문제가 있네. 일단 마음속으로 출제자 욕을 엄청 했습니다. 쌍욕을 했어요. 정말 아주 자연스러운 쌍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한 5초 만에 결심했습니다. 이거 난 안 풀어. 그리고 심지어 그 생각도 했어. 올해 이 3번 문제 풀려고 덤벼들다가는 죽는다 생각했어요. 왜? 어차피 못 풀 건데 시간만 뺏기겠죠? 저는 그래서 깔끔하게 3번 문제 포기하고 앞에 거 1번, 2번 풀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3번인지 4번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거나 이 인목평가 문제는 아예 손도 안 댔고 어느 정도 손도 안 댔냐면 이 문제는 그때도 지금도 읽어본 적도 없다.
근데 대충 쓱 보니까 뭐 나무 막 나오길래 뭐 어쩌고 막 나오길래 아, 이건 됐다 하고 그냥 넘겼어. 그러면 그 해에 이 문제 푼 사람 있을까요? 정말 몇 명은 있을 수도 있지. 정말 그 극소수의 몇 명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 어쨌거나 뭐 붙으려면 붙은 것이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인목평가 할 줄 모릅니다. 할 줄 모르고 어차피 그 해에 1번, 2번 풀면 90분이 이미 지나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적으로도 얘를 못 풀어. 이해하시겠죠? 풀 줄 알아도 못 푼다고. 시간이 없어서. 이해하셨죠? 따라서 풀 줄도 모르는데 얘를 풀려고 막 시도하고 읽어보고 막 분석하고 막 끙끙댄다? 멍청한 짓 하는 겁니다. 그냥 과감하게 버려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거 손도 안 댔지만 지금도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잘 몰라. 왜? 읽어본 적이 없어. 그 문제에 뭐 이렇게 뭐 나무 그림이 하나 있는데 나무 그림 보는 순간 제꼈습니다. 그렇게 시험 봤지만 그 해 붙었다 이 얘기예요. 무슨 소리야? 불이타는 말 그대로 불이타예요. 이해하시겠죠? 불이타는 그냥 무시해버려. 무시해버리고 나머지 내가 아는 거 잘 풀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남들도 준비가 안 되는 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자,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육체적, 정신적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앞서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정평가사 시험은 짧게는 2년, 보통은 3년에서 4년 정도 이어지는 장기 레이스이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평상시에 운동 등을 통해서 건강관리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정신적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아무래도 수험생들은요. 항상 걱정과 불안과 공포심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래 붙을 수 있을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불안이 항상 나를 감싸요. 근데 이것이 잠깐이 아니라 몇 달 이상, 뭐 6개월 이상 이러한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면 결국 불면증이 오게 되고 또는 우울증까지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면증이나 우울증, 이러한 정신적인 이 힘듦,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지만 이 장기 레이스를 잘 수행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인간관계라든가 또는 적절한 여가 생활을 통해서 물론 공부는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자신의 스트레스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2차 시험의 전반적인 공부 전략 마지막 내용은요. 강사가 지도하는 대로 충실히 공부를 하는 것이 단기 합격에 유리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앞서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특히 실무와 이론 과목은 정식 학문 과목이 아니다. 정식 학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방구석에서 혼자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내가 막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반드시 잘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 그러니까 강사가 사실은 선배 평가사죠. 이 똑같은 수험 생활을 먼저 해본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이 붙은 다음에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니까 또는 이렇게 전략을 세우니까 잘 붙는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렇게 체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강사가 아무래도 지식적으로나 또는 노하우적으로나 수험생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강사들이 수험생한테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길을 제시하면 그 길을 따라오시는 게 당연히 더 좋고 유리합니다. 혼자 독학하는 것보다는 강사의 지도를 따라오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자, 꼭 저가 아니더라도 우리 수험가에 실력이 좋고 훌륭하신 강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자, 그분들이 어쨌거나 각자 자신의 과목에 대해서 이러한 교재로 이렇게 공부하고 이러한 커리큘럼으로 공부하시면 된다라고 길을 제시했으면 그 길을 믿고 따라가시는 것이 결과가 좋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어떠한 현상을 발견했냐면 여학생이 제가 남학생에 비해서 조금 더 합격률이 높다고 했죠. 전체 응시자 집단 중에서 합격자 비율을 따지면 제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제 개인적 경험인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는 좀 더 잘 붙더라. 합격률이 높더라.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젊은 사람이 또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더 합격률이 높더라 라고 하는데 선생님 근데 당연히 젊은 사람들은 이 머리가 더 젊잖아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머리가 더 젊은 것도 있고 또 전업수험생인 경우도 많은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물론 그러한 요인이 있긴 있겠지만 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 두 그룹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좀 사회생활을 하시거나 뭐 사회에서 뭐 부장, 뭐 과장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사회생활과 사회 경험과 직책과 직급이 좀 높으신 분들은 이 강사 말을 잘 안 들으세요. 그러니까 남의 말 잘 안 들어. 왜? 본인이 살아온 길이 있고 본인도 학창시절에 공부 좀 했고 뭐 본인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다 계획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 생각이 강해. 그래서 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잘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일수록 강사가 이렇게 지시를 하고 커리큘럼을 제시하면 그거를 충실하게 따라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머리가 젊다 뭐 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보통 젊은 사람들이 강사 말을 좀 더 잘 듣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던 겁니다. 그리고 여학생이 제가 무슨 뭐 성별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가르쳐 보면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서 좀 더 강사의 지도를 잘 따라옵니다. 하라는 대로 해요. 외우라면 외우고 해오라면 해오고 복습하라면 복습하고 충실하게 합니다. 수업도 잘 안 빠지고 답안지도 꼬박꼬박 내고 이런 식으로 강사가 지시하는 바를 조금 더 충실하게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왕년에 공부 좀 하셨던 분들도 있고 또는 뭐 나름대로의 계획과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뭐 그래서 본인이 혼자 알아서 공부하시겠다면 뭐 그 길을 응원하고 가시면 되는데 감정평가사 시험은 저도 이 시험 저 시험 공부해보고 여러 가지 시험 공부해보고 나름 책상에 오래 앉아서 봤는데 다른 시험은 모르겠지만 감정평가사 시험은 과목 자체가 정식 학문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사의 노하우 전수가 좀 필요하다. 강사가 답안지를 어떻게 써라 또는 어떻게 공부를 해라 이런 식으로 강사의 좀 지도를 받는 것이 좀 유용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수능 시험을 본다면 저는 제가 뭐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하든지 간에 저는 솔직히 강의 거의 안 들을 것 같아요. 왜? 수험서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뭐 메가스터디니 뭐 이투스니 책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또 이 책에 적혀 있는 지식에 의심할 게 있어요? 의심할 게 없죠. 뭐 의병 운동을 언제 누가 어디서 했고 왕의 순서가 이렇고 뭐 누구 왕일 때 뭐 무슨 책을 냈고 뭐 무슨 스님이 뭐 뭘 했고 그런 것들이 뭐 바뀝니까? 아니면 그게 뭐 의심할 게 있어요? 그냥 내가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냥 내가 혼자 공부하면 되는데 감정평가사 이 과목은 꼭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렇지가 않아서 이 강사한테 조금 지도를 받으시는 게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강사의 지도를 충실히 따라오시는 게 단기 합격에 유리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실무 과목 소개인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 실무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는 이미 1교시 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교시 내용을 정리하면 결국 2차 시험의 최대 난관은 실무다. 실무를 면과락할 수 있냐 없냐에 합격 여부가 달려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가장 높은 꽈락률을 보여주고 있다. 2021년도에는 75%였다. 다음에 세 번째, 자, 일반 평가 70%와 보상 평가 30%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정도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자, 바로 4번 넘어갈게요. 실무 공부 방법론입니다. 자, 실무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조금 더 제 커리큘럼과 이게 맞물려서 하는 설명은 다음 3교시 때 종합반 소개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실무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차 공부를 하실 때 실무 과목은 미리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선행학습을 하면 유리해요. 필수냐? 필수라고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자, 순수하게 1차만 공부하셔서 1차 붙으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연도 2차 때까지 1차 붙자마자 그때부터 실무 공부 시작하셔서 그 다음 연도에 2차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도 물론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물론 존재하긴 하지만 내가 1차 공부할 때 실무라는 과목을 어느 정도 미리 공부를 한다면 1차 시험 합격 직후에 다른 수험생들과 요이 땅 할 때 내가 몇 발짝 앞에서 먼저 출발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리라고 했죠. 필수는 아니지만 유리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가급적이면 1차 공부하실 때 실무 과목만큼은 먼저 공부를 해놓으시는 게 좋고 유리하고
권장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저는 1차 시험을 지금 1차 시험 날짜까지 한 6개월 정도 전에 공부를 시작해서 이 6개월 동안은 1차 공부에 바쁩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실무를 먼저 선행학습을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가 1차 시험은요, 각자가 제각각 아무 때나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3월 달에 시작하고요. 어떤 사람은 7월 달에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12월 달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은 개인 사정에 따라서 아무 때나 시작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건데 1차 시험 때까지, 그러니까 전업수험생 기준에서 1차 시험 때까지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 1차 시험을 시작한다면 6개월 정도 1차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실무, 선행학습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수험생이 1차를 공부하는데 6개월 정도는 공부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회계 경제학이 꽤 어렵고 민법과 부관법도 꽤 양이 많고 학원론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는 충분히 시간을 써야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3개월 만에 되시는 분도 있고 1년 걸리는 분도 있겠죠. 근데 그냥 에버리지로 6개월 정도가 평균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물론 또 말씀드립니다만 유튜브에 보시면 뭐 1차 3개월 만에 뭐 1차 2개월 만에 뭐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내가 1차 시험 때까지 6개월밖에 안 남았다라고 한다면 실무 병행 못합니다. 실무 선행 못한다고 봐요. 하지만 그것보다 시간이 더 있다면 더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2달이 더 있으면 2달만큼 4개월 더 있으면 4개월만큼 실무 공부를 미리 해놓으시면 2차 공부 요이 땅 할 때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레이스 요이 땅 할 때 몇 발짝 앞에서 출발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수험생인 경우에는 1차 학습을 하시면서도 실무 기본 강의 정도는 수강을 해 놓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공부를 시작한 시점이 1차 시험 6개월 전이 아니라 1차 시험 한 10개월 전이다 라고 한다면 운이 좋으신 케이스입니다. 몰랐죠. 몰랐는데 알아보니까 평가사라는 시험이 있네. 볼까 말까 고민하고 봐야겠다 라고 마음먹은 시점은 사실 제각각 마음대로인데 하필 그 시점이 1차 시험 때까지 한 10개월 남았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케이스예요. 왜 좋은 케이스냐면 4개월 정도 실무 기본 강의 먼저 공부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6개월 동안 1차 공부하고 1차에 합격하면 이미 남들이 실무 공부를 맨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이미 기본 강의 한 번 수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앞서서 나갈 수가 있고 다음 연도 2차에서 붙을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시면 1차 수험생도 실무 기본 강의 정도는 1차 합격 전에 선행학습을 하시면 좋다. 그 말씀 드릴게요. 자, 다음에 두 번째, 2차 공부 시간에 절반 정도는 실무 공부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세 과목 실이법이 있는데 이 세 과목에 각각 얼마 정도의 시간 밸런스를 투자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주 단순한 공식을 세웠습니다. 5대 3대 2의 비율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앞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제가 얘기를 할 때마다 뭐 얘가 뭐 6일 때도 있었고 숫자가 조금씩 움직였는데 그냥 5, 3이라고 확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루에 10시간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그중에 하루에 5시간은 실무 공부하시고 법규에는 3시간 공부하시고 이론이죠. 이론. 죄송합니다. 자, 이론에는 2시간 공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시간 밸런스 맞추시면 돼요. 자, 마치 이거는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대학교 입시 공부랑 유사합니다. 우리 대학 입시 공부할 때 하루 공부 시간의 절반 정도가 수학 공부에 쓰는 게 맞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사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수학 한 과목에 하루 절대 공부 시간에 절반 정도는 투자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만큼 수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2차 시험에서는 실무가 고등학교 대입 시험에 대학교 수능 시험에 수학과 같은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루 공부의 절반 정도, 만약에 내가 실무가 너무 약하다라고 한 경우에는 60%까지도 좀 더 늘려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론과 문제풀이의 비중이 있는데, 자, 우리 1차에서
경제학 같은 과목은요, 이 문풀의 비중이 높은 과목입니다. 이론보다도, 이론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문풀의 비중이 높은 과목이에요. 그런데 감관법이라고 해서 감정평가 관계법규의 경우에는 이론이 중요하지 문풀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문제가 너무 단순해. 알면 풀 수 있는 단답형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관법의 경우에는 거의 이게 뭐 9대 1이거나 8대 2 이런 식으로 각 과목마다 이론 강의와 그러니까 이론 공부와 문제풀이 공부의 이 밸런스가 달라요. 그런데 실무는요. 이론과 문풀의 밸런스가 3대 7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실무가 어렵다고 하는 게 실무 이론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실무 이론은 기본 강의만 수강하면 거의 다 알게 됩니다. 실무 이론이 방대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양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난이도가 엄청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가 왜 이렇게 실무가 어려운 거예요? 그 실무 이론 또는 그 실무에 관련된 법규의 내용을 실무 문제 안에서 실수 없이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고 빠르게 풀어내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무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실무는 이론 공부보다는 그 텍스트를 막 읽어서 공부하는 읽기 공부보다는 내가 손과 계산기를 써서 손으로 문제를 푸는 공부의 비중이 3대 7의 비중을 이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실무는 손으로 하는 공부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법규처럼 책을 막 이렇게 막 몇십 페이지, 몇백 페이지를 막 읽는 게 아니라 실무는 손과 계산기로 하는 공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일주일에 최소 200점은 실무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이 200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문제집, 뭐 패스라든가 또 뭐가 있죠? 뭐 이렇게 방문가, 올패스, 뭐 방문가 교재도 있고 여러 실무 강사님들의 시중 교재가 있죠. 뭐 그런 교재도 괜찮고요. 또는 학원 스터디 문제도 포함입니다. 어쨌거나 최소입니다. 최소 일주일에 200점씩은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손이 녹슬지 않고 감각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장하기로는 300점 이상 문제풀이를 권장하기는 해요. 아시겠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공부를 시작할 때 저는 공부를 개인적으로 한 과목씩 이렇게 정복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하루에 실, 이 법을 골고루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저는 일단 실무 먼저 잡고 그러니까 A 과목 잡고 그 다음에 B 과목 잡고 그 다음에 C 과목 이렇게 잡아가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게 한 과목씩 잡아가는 개인적인 공부 스타일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공부 처음 시작할 때는 실무만 공부했어요. 하루에 초시계로 12시간, 14시간 이렇게 하루 종일 실무만 공부했고 그렇게 한 3, 4개월 정도는 실무만 했습니다. 공부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해서 공부 시작하고서 한 4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 당시 한 15회? 기출문제 15회까지는 시간 내에 거진 풀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처음에 실무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루에 실무를 2, 300점씩 푸는 날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그 스타일을 따라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최소 200점, 권장은 300점 정도는 문제풀이를 꾸준히 해주셔야지만 손과 머리가 녹슬지 않는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절대로 이 실무는 해설지죠. 예시 답안을 눈으로 읽어선 절대 내게 안 됩니다. 우리 수학 문제랑 비슷해요. 우리 수학 보면요. 답안지 이게 딱 본 다음에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답안지 읽고 덮으면 나 이제 그 문제 풀 수 있는 실력이 이제 생긴 겁니까? 아니죠. 그 문제 풀이를 외운 거죠. 그 정도의 사실 실력이 올라온 건 아니죠. 또 시간이 지나서 그 풀이 까먹으면요. 또 다시 못 풀죠. 그러니까 눈으로 본 건 내 실력이 아니죠. 마찬가지 여러분 실무도요. 실무도 내가 직접 손으로 답안지 쓰고 계산기 쳐서 풀어보지 않으면 그거 내 지식 아닙니다. 예시 답안 쓱 눈으로 읽어봐서 이거 이렇게 한 거구나. 표준지 요거 쓰는 거구나. 요거 이렇게 계산한 거구나. 하고 읽은 다음에 덮었다. 그거 여러분 실력 아닙니다. 아시겠죠? 금방 없어져요. 금방 까먹고 금방 없어지고 정작 시험장에서 나 이거 아는데 왜 이렇게 속도가 안 나는 거야? 나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그런 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몸이 익히는 거예요. 실무는 몸으로 공부합니다. 손으로 공부해요. 자, 그리고 초심자는요. 처음부터 100분 내에 100점을 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X 날림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일부러 X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표현을 위해서. 그러니까 엉망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초심자는 당연히 실력이 부족해요. 여러분
100점을 100분 내에 푸는 거는 2차 시험 임박해서나 연습하세요. 2차 시험 한 2달 정도 남았을 때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직 공부가 미비하고 부족합니다. 어떻게 2차 시험 훨씬 전에, 뭐 6개월 전에, 8개월 전에 어떻게 100점을 100분 내에 풉니까? 그건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빨리 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공부를 하는 과정이니까 제대로 푼다는 생각에 만약에 필요하시면 200분, 2배수도 쓰세요. 근데 내가 조금 실력이 늘었어. 그럼 150분, 뭐 이런 식으로 꼭 100분 내에 푼다 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론도 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공부를 하는 과정이고 내 답안지의 퀄리티를 높여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100분 내에 100점을 풀 수 있는 그 스피드는 2차 시험 한 2달 정도 임박해서부터 그 스피드 내에 그 100분 내에 푸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 그 전까지는 공부하는 과정이고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답안지의 퀄리티를 높이셔야 됩니다. 절대로 막 날림으로 막 풀지 마세요. 그거 공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날림으로 막 푸는 거는 도움되지 않아요. 생각을 하면서 꼼꼼하게 푸세요. 그래야지만 실력이 쌓입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저는 이것을 싸움의 기술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 점점 더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기본의 충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시험을 공부해도 어떤 과목을 공부해도 항상 나오는 정말 지긋지긋한 말이에요. 기본의 충실을 해라. 그런데 이게 정답입니다. 자, 지긋지긋한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모든 시험 공부에서 특히 얘가 정답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제가 1교시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정평가는 어디까지나 물건의 가치를 구하는 건데 그 물건은 대부분 부동산입니다. 토지와 건물이겠죠. 그럼 얘를 평가해라를 물어보는 게 기본인데 얘를 평가해라라고 하면은 개별평가 할 거냐, 일괄평가 할 거냐, 그리고 3방법 중에서 어느 방법 쓸 거냐, 결국 이 얘기예요. 근데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튼실하면 붙는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상한 거, 지엽적인 거 그런 거 알아서 붙는 게 아니라 이 기본에 튼실해야지만 결국 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요거 지금 아까 우리 통계 본 이 32회 2회 시험 있죠.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뭐 보시고 싶으시면 궁금하시면 이 32회 2차 시험 기출 문제를 한번 Qnet 사이트 가셔서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보세요. 이상한 문제 안 나왔습니다. 실무, 이론 모두 다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실무 문제, 기본적인 감정평가 3방법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론도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결국 누가 더 기본에 충실하냐 싸움이에요. 아시겠죠? 기본에 더 충실한 사람이 붙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기본에만 충실하면 이 3방법, 이 기본적인 내용에만 충실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감정평가사 실무는요. 제가 자꾸 수학이라는 과목에 빗대어서 설명은 합니다만 수학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숫자를 다루고 공학용 계산기를 쓰기는 씁니다만 계산의 양이 많기는 많습니다만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은 아니에요. 수학 문제를 푼다는 것은요. 어떤 복잡한 수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푸는 게 수학 문제죠. 그런데 감정평가 실무는요. 데이터의 처리 과정이에요.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여러 개의 이 데이터가 주어지는데 이 데이터를 우리 감정평가 법규에 맞게 해석하면서 처리하는 능력을 시험 보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무를 할 때 물론 수리적인 감각이 있고 숫자 계산이 빠르면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건 유리한 건 사실인데 하지만 우리 실무는 어디까지나 데이터의 처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실무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체계적이고 빠짐없이 실수 없이 꼼꼼하게 데이터를 처리해내는 훈련을 반복해서 그 능력을 길러내셔야 돼요. 제가 왜 이거 실무 문제를 데이터의 처리라고 하는지는 나중에 실무 문제 받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문제 한 문제가 뭐 시험지 몇 장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방대한 데이터를 내가 까먹지 않고 놓치지 않고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무와 이론의 연계 학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재화의 가치를 구할 때 이 재화의 가치
가치를 숫자를 써서 구하면 그게 실무 과목이고 이론적으로 이 재화의 가치가 왜 이렇게 평가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면 말로 쓰면 그게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무하고 이론은 숫자를 쓰냐 안 쓰냐의 차이가 있을 정도로 두 과목은 굉장히 유사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실무 공부하실 때에도 이론 공부 내용이 도움되기도 하고 반대로 이론 공부할 때에도 실무 공부 내용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무 문제를 풀 때에도 이론에서 공부한 내용을 답안지에 적어도 좋고 반대로 이론 답안지를 쓰실 때에도 실무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쓰셔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무와 이론은 각각 개별적인 과목이 아니라 둘이 굉장히 통합된 연계된 과목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두 과목의 지식을 서로 상호 교류하시면서 답안지를 쓰시면 답안지가 더 좋은 답안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수험생분들이 아마 대부분 학원 주말 스터디 보통 토요일 날 시행하죠. 이 학원 스터디에 이렇게 참가를 하실 텐데 스터디 점수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물론 스터디 점수가 그 채점의 정확성이라든가 또는 채점 팀장들의 자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원 스터디 점수는 사실 별로 신뢰성이 매우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스터디 점수에 크게 연연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학원 스터디 점수를 너무 무시하지는 마시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몇 등이다? 내가 이번 주에 뭐 100명 중에서 20등 했다? 근데 내가 저번 주에는 15등 했었는데 이번 주는 20등이네. 내가 5등이 떨어졌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가 하니 15등이 20등이 됐다고 해서 5등 떨어진 것도 아니고 20등이 그 다음 주에 15등 했다고 해서 5등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스터디 점수를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우리 그 스터디에 전체 인원이 있죠. 그 전체 인원 곱하기 0.3을 하시면 몇 명까지가 몇 등까지가 상위 30% 내인지를 알 수가 있죠. 만약에 100명이 참가하는 스터디다라고 한다면 곱하기 0.3을 하면 30명까지가 상위 30%잖아요. 그러면 내 등수가 30등 내에만 들면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30% 내에만 들면 합격권이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정확하게 30등이냐 뭐 33등이냐 그걸 따질 건 아니고 그냥 그 30등 근처 정도만 나오면 합격권이다 정도 보시면 되지 그 등수 한 등 한 등에 이렇게 신경 쓰시면 우울증 옵니다. 우울증 오고 굉장히 짜증나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점수가 채점되고 등수가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해명하려 하지 마시고 답안지 들고 뭐 막 따지고 그 별로 의미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원 스터디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 다만 전체 스터디 집단에서 상위 30% 근처 정도 나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근처 합격권에 왔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학원의 스터디에 참가하시든 간에 뭐 A, B, C 학원이 있는데 A 학원의 스터디에 참가했다라고 해서 A 학원 문제만 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복사집이나 친구를 통해서 B, C 학원의 스터디 자료도 수집하셔서 실무 문제는 비판적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또 이론과 법규는 내가 다니고 있는 스터디 그 팀장이 준 자료가 아니라 뭔가 다른 자료가 있다. 근데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러한 자료만 발췌해서 이렇게 덧붙이는 형식으로 자료를 좀 수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학원 스터디가 아니라 다른 학원의 스터디 자료도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지만 우리 수험가에서 돌고 있는 강사들이 올해는 이게 중요하다,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게 뽑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읽어본 것과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건 시험장에서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좀 모니터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실무 문제는 아무래도 실전 강박을 위해서 새로운 문제를 자꾸 풀어보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인정할 만한 공신력 있는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여지는 실무 팀장의 이 실무 문제를 구할 수가 있으면 그걸 구해서 또 이렇게 혼자 풀어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기출문제는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는요, 출제위원들이 아주 오랜 시간 심사숙고해서 낸 고급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원 강사가 낸 문제를 분석하는 시간보다 3배에서 5배 이상 시간을 투자해서 꼼꼼하게 깊게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에 대해서 시중 강사
강사들의 예시 답안들을 비교해 보시면 조금 틀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강사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어떤 강사는 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이러한 차이점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거기가 논점이 서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출문제는 학원 강사 문제에 비해서 몇 배수, 3배에서 5배 이상의 시간 투자가 필요하고 분석을 하는데, 그리고 어떤 기출문제에 대해서 여러 강사의 예시 답안을 비교해서 차이점이 있다면 그러한 차이점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목별 종합반을 저 개인적으로 추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알아서 여러분들 취향대로 또는 상황대로 수강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 얘기를 제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요 말씀만 좀 간단히 드릴게요. 제가 왜 이런 의견이 있냐면, 그러니까 어떤 수강생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이제 요청사항이 뭐였냐면 그런 것들을 요청하더라고요. 만약에 평가사님이 다시 수강생이 다시 수험생이 된다면 어떻게 공부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있었고, 또 만약에 가족이 공부를 한다면 친척이나 조카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공부하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 그런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면 참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고, 만약에 내가 스스로 다시 20대 때로 돌아가서 다시 수험생이 되거나 또는 내 친척이나 가족 중에 누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또는 내 딸이 공부를 한다고 하면 내가 이 다은이한테 뭐라고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해줄지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본 결과 이게 3과목 종합반이 있고 실, 이, 법 3과목이 있죠? 그럼 각각 강사님이 이렇게 연간 종합반 있고 종합반 있고 종합반 있죠. 전 이것을 단과 종합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단과 종합반이 있고 이 3과목의 단과 종합반을 합친 3과목 전체 종합반이 있다라고 용어를 정리할게요. 단과 종합반, 전체 종합반이 있었을 때 많은 수험생분들이 요새 학원가의 문화가 이 전체 종합반을 수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이런 게 일단 있지도 않았지만 이것이 최근에 점점 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앞서서 산발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2차 시험은 3과목밖에 없다. 2차 시험 과목이 굉장히 적은 시험이에요. 이렇게 2차 시험이 과목 수가 적은 과목은 정말 우리 평가사 시험이 유일할 겁니다. 정말 시험 과목이 적어요. 그래서 고작 3과목뿐인데, 그래서 산발이라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약하거나 무너지면 이 산발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3과목을 수강하실 때 사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다 알고 있고, 솔직히 얘기합시다. 어느 학원이라 해도 여러분들 3과목 강사가 모두 다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드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학원을 수강한다고 해도 저도 그래요. 제 친척이나 조카가 또는 제 자녀가 공부한다 했었을 때 얘를 대체 어느 학원에 다니라고 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 그 학원 다니라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근데 그 과목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요 과목은 저 학원 강사가 이렇게 학원을 옮겨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지금 시점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실 거예요. 3과목 종합반을 생각하시거나 이미 수강하신 분들이라고 해도 이거 한 과목은 좀 아쉽다. 심한 경우에는 2과목도 아쉬울 수가 있겠죠. 요 2과목은 이렇게 옮겨갖고 딱 채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왜 굳이 이 3과목 종합반을 뭐하러 듣습니까? 물론 추가 할인해 주죠. 몇 % 더 할인해 주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금액 얼마 더 할인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인생에 있어서 2차 시험 합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지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5% 추가 할인, 10% 추가 할인, 그래서 20만 원, 30만 원 더 할인받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의 이 중요성에 비추어 봤을 때 3과목 중에 어느 하나도 약하면 안 되는데, 3과목 중에 어느 한 과목도 빼어나게 잘할 필요는 없지만 3과목 중에 어느 한 과목도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20만 원, 30만 원,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선생님은 돈이 많으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 공부할 때 돈 되게 없었어요. 저 학원에서 복사 알바 하면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학원비를 못 냈고요. 그리고 저는 독서실하고
방세 있죠. 방하고 도서실을 따로 얻지 않고 돈이 아까워서 20만 원짜리 고시원방에서 생활하고 공부를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저한테 독종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 좁은 고시원방에서 그 20만 원짜리 고시원방에서 생활도 힘든데 그 안에서 공부까지 할 수 있냐고. 어떻게 독서실을 다니지 않고 그 좁은 방에서 공부할 수가 있냐고. 여러분들 20만 원짜리 고시원방은요. 방 문을 열 때 이렇게 발로 차야 돼요. 왜 발로 차야 되는지 아세요? 이불이 밑에 깔려 있거든요. 이불이 항상 깔려 있어. 그래서 그 이불을 걷어내면서 문을 열어야 돼요. 그렇게 들어가고 방 안에서 이렇게 사람이 대자로 팔을 뻗치면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방이 거의 진짜. 그런 방에서 생활은 물론 공부까지 했어요. 복사 알바 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돈이 충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좀 어렵게 공부한 편이에요. 금전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제가 봐도 여러분들 이 인생의 중요성에 비추어 봤을 때 그 뭐 10만 원, 20만 원 또는 20만 원, 30만 원 추가 할인 한 과목 뭐 예일 수도 있고 뭐 예일 수도 있고 뭐 예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어떤 과목 그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을 포기하면서 굳이 그 2, 30만 원 아껴야겠습니까?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두 과목은 마음에 드는데 뭐 법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법규는 다른 학원의 법규 강사를 들으세요. 자기만의 어벤져스 팀을 꾸리세요. 근데 이 어벤져스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누구는 법규가 뭐 A 강사가 제일 좋대. 누구는 B 강사가 제일 좋대요. 누구는 또 C래요. 그러면 자기한테 맞으면 A 강사가 좋은 사람은 A 강사를 넣으면 되고 B 강사가 좋은 사람은 B 강사를 넣어서 각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또는 시중에서 좋다고 하는 사람 강의를 이렇게 담아서 들으시면 되지. 굳이 그깟 추가 할인 때문에 셋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보세요. 세 과목을 다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원래는 각 과목별 뭐 할인이 20%인데 세 과목 다 하면 종합반 할인이 30%야. 그럼 10% 추가 할인 해주죠? 요 10% 추가 할인 때문에 보통 전체 종합반 끊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사실상 이 한 과목은 버리는 거야.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얘를 버린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33% 또는 30% 날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30% 날린 상품을 30% 할인받아 살면 사실은 정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의외로 정 가지고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반 전체 할인으로 해서 30% 할인받으면 30% 할인받은 것 같지만 반드시 셋 중에 하나는 아마 마음에 안 드는 강사가 있을걸요? 그죠? 그러면 셋 중에 하나 버린다? 나 요건 좀 그래 라고 해버리면 어차피 셋 중에 하나 버리고 30% 버리고 30% 할인받아 사는 거면 70%짜리 상품을 70%에 사는 건데 정가죠. 그게 사실은 할인 혜택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꼭 제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절대 절 필요가 없고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를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를 되게 싫어해요. 되게 싫어하거나 저를 되게 미워하고 저를 되게 욕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뭐 어떤 수원 카페에 가면 저를 막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반대로 또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각자 수험생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강사 강의를 단과 형식으로 들으시면 돼요. 단과 종합반 형태로 들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민감한 얘기라서 원래는 조금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요 슬라이드를 갖고 원래는 30분 정도 앞서서 녹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냥 그 파일을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좀 그냥 하지 말까? 막 얘기하다가 좀 하지 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30분 녹화한 게 있었는데 사실 지웠어요. 지우고 지금 사실은 할까 말까 지금 좀 고민이 있었고 또 한다고 해도 조금 간단하게 하고 마는 정도긴 한데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 거 전체 종합반이 꼭 싼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셋 중에 한 과목은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과목은 꼭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30% 빠진 상품을 30% 할인받아 사는 건 의외로 정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싸게 사는 게 아니다. 그리고 설사 2, 30만 원 싸게 산다고 해도 여러분들 인생의 중요성에 비추어 봐서는 그깟 2, 30만 원 복사 알바 하면서 학원 다녔던 제가 봐도 그렇게 크고 중요한 금액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강사 선택하셔
하셔서 각 과목별로 들으시면 돼요. 그게 저는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가 5%, 10% 추가 할인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학원 강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수험 선배로서 예전에 몇 년 전에 시험을 먼저 고생했고 먼저 합격했던 선배 수험생으로서 좀 이거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말씀드리기 민감한 부분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다라는 제 의도를 잘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교시 OT 마치겠습니다.